안녕하세요. 세계사 산책 민주주의 이야기 황수경입니다.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이후에 유럽연합은 유럽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더더욱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 간의 정보 공유를 위해서 정보기관 창설까지 논의하고 있는데요. 총 28개의 회원국을 가진 유럽연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의 유럽을 지향하는 유럽연합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파리에서 일어난 연쇄 테러 이후에 유럽연합의 움직임이 굉장히 더 바빠졌어요. 유럽연합이 탄생한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선생님? 예, 가장 기본적인 거는 물론 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런 이제 자명한 그 이치에 근거하는 거겠죠. 유럽은 여러 개의 나라로 갈라져 가지고 한 17, 18세기 이후로 계속 전쟁을 해온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를 이끌어간 강대국이고 선진국이곤 하지만은 서로 이 주도권 경쟁을 하느라고 세계 대전을 두 번이나 결국은 일으킨 그런 지역이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평화적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특히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로 이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가 형성이 되면서 더더군다나 이제 그 세계의 어떤 주도권을 미국에 이제 내주고 그런 상황에서 유럽의 각국들이 이렇게 작은 나라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는 미국의 헤게모니를 그 안에서 결코 이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시피 만약에 유럽이 하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미국보다 인구로 규모로 보거나 경제 규모로 보거나 결코 작지 않은 오히려 더 이제 큰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필요성은 계속 제기가 되어 왔던 거고 또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는 중국이 또 그렇죠. 유럽을 능가하는 슈퍼파워로 성장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들이 이미 예전부터 이제 문제로 받아들여졌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추구해 왔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또 각국의 개별적인 다 조건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로 합쳐졌을 때 개별 국가들이 자율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지만 그런 움직임이 꾸준히 진행이 되어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럽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거는 93년이지만 사실 함께 이제 힘을 모아서 움직이기 시작한 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교수님. 그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유럽연합의 역할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은 정말 전쟁의 잿더미 속에 쌓여서 정말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네. 당시 미국은 이제 세계 패권국으로서 유럽을 돕고자 마샬 플랜이라는 계획을 통해서 유럽을 경제적으로 재건하고자 했고, 뿐만 아니라 당시에 동구권에 있던 소련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유럽의 경제를 재건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전성국이었던 프랑스가 철과 석탄을 공동으로 쓰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철과 석탄이 당시 2차 대전에서 전쟁 무기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1951년에 파리에서 유럽 철 석탄 공사를 탄생시킴으로써 오늘날의 유럽 공동체, 유로피언 커뮤니티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조직을 갖기 위해서는 1957년에 로마에서 다시 모여서 로마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네. 즉 모든 세계는 로마로 통하듯이 새로운 신성 로마 제국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로마 조약을 만들게 되고 그 결과로서 경제 공동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네. 물론 당시에 이 경제 위에 정치나 안보 분야에서의 통합도 논의했지만은 그 분야에서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1989년에 냉전이 종식되면서 네. 유럽 내부와 외부로부터 유럽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만 어떤 이 힘을 떨치기보다는 정치적 또는 군사 안보적에서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1992년에 네덜란드 마스트리트에서 마스트리트 조약을 조인함으로써 오늘날의 유럽연합으로 개명하게 되면서 정치, 경제, 군사 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국제사회의 중요한 행자로 부각하게 됩니다.
유럽연합을 이제 쉽게 특징 지을 수 있는 몇 가지를 좀 이야기해 보면요. 규모 면에서 한 5억 명 정도의 인구.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미국에 이제 대적할 만한 그런 그러네요. 규모가 된 네. 거죠. 그리고 유럽연합 기를 보면 이 파란색 바탕에 이제 둥글게 노란색 별들이 이제 12개 자리 잡고 있는데 이제 보통 생각하면 이 12개의 별은 12개 국인구나. 나라가 12개구나. 이렇게 왜냐하면 미국의 성조기가 그러하듯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12라는 숫자의 완벽함. 네. 왜냐하면 1년이 12개월이고 예, 밤과 낮이 각각 12시간씩. 그래서 완벽함을 의미하는 거라서 이 유럽연합 회원국이 늘어나도 이 별의 숫자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해요. 네, 예수를 배반한 유다는 12번째 제자 아닙니까? 네, 그리고 유럽 연합의 네. 주제가라고 네. 해야 되나, 뭐 국가라고 해야 되나? 이걸 저는 뭐라- 그런 것들을 새로 연합가? 제정한 줄 알았는데 베토벤 교향곡 환희의 송가? 네.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함께 이제 환희와 영광을 누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무래도 담겨 있겠어요. 약간 예. 그 국가를 넘어서는 이제 정치, 경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경제 협력 기구라던가 예를 들어서 뭐 안보 기구라던가 이런 공동체나 기구들은 기존에 있어 왔잖아요. 좀 그렇습니다. 비교를 한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약간 어려운 말로 국제정치학에서 자유주의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네. 자유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들이 협력을 해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논의입니다. 네. 이런 논의의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으로 지역 통합이라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유럽연합인데 지역 통합은 그 단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가장 그 통합이 심화되지 않은 단계가 우리가 말하는 자유무역 협정, Free Trade Agreement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나프타, 국민 네. 자유무역 협정.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한 게 이코노믹 유니언, 경제 통합체라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1980년대에 단일 시장을 만들고 단일 통화를 도입하자는 그런 논의입니다. 그보다 조금 더 발전한 게 정치적 통합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이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분야에 있어서 대통령이나 의장을 선출한다든지 네. 또는 국제사회에서 한 목소리를 낸다든지 이와 같은 형태가 있고 가장 심화된 형태는 오늘날에 있어서 연방제 국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스위스나 또는 미국 같은 형태의 논의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 협력체는 유럽뿐만 아니라 남미의 메르코스나 이 동남아 지역에서 아세안이나 북미의 나프타 등등이 있습니다. 예. 네, 우리가 그 유럽연합에서 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기구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유럽의회 말고는 이렇게 막 저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지 않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기도 해요. 예. 유럽연합은 헌법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국가와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와 같은 제도화는 조약에 의해서 네. 형성됩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파리 조약이나 로마 조약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리즈본 조약 이런 조약을 통해서 기구의 형성의 근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유럽연합은 크게 국내 정치와 같이 입법, 행정, 사법부가 있습니다. 네. 의회는 입법부의 역할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 유럽 사법재판소는 사법부의 역할을 하는데 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유럽연합은 행정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강요이사회라고 개별 회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정부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집행이라고 유럽연합 전체 이익, 즉 다시 말해서 초국가적 이익을 대변하는 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네 가지 기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네. 그 외에 기타 여러 기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라든지 등등의 기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들 기구 간의 역할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유럽연합의 어떤 방향성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특히 유로화 도입 이후에 이 프랑크푸르트에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것을 설립함으로 해서 이자율 정책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그런 기구들의 발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유럽연합이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가입은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며 탈퇴도 자유로운 것인지 선생님 어떻습니까? 초기 12개국이고 지금 28개 나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유럽 국가에 거기에 가입을 하려면 일단 유럽에 있는 나라면 누구나 신청서는 낼 수 있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유럽 연합의 특별 집행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의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만장일치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답니다. 근데 네. 여기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까다롭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보편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그 나라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야 되고 인권이라든가 법치 이런 것들을 존중을 해야 되고 그밖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거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터키가 아마 그런 이 조건에 좀 미달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가입을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가입을 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고 또 네.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뭐냐 그 가입을 권유를 하더라도 스스로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유럽연합, 유러피언이냐 네. 정체성의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사실 이제 유럽 공동체는 1957년에 로마 조약을 통해서 6개국이 로부터 시작됐지만 그 후에 이 가입 확장 역사가 있습니다. 1973년에 영국과 덴마크와 아일랜드가 가입하게 됐는데 당시에 프랑스의 대통령이었던 샤를 드골이 영국은 유럽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국이 될 수 없다는 아주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10년 동안 유럽 연합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공동체에. 아, 영국이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샤를 드골 대통령이 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야 드디어 이제 영국이 가입하게 되는 정도로 유럽연합이라는 정체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73년에 이렇게 3개국에 가입했고 그 후에 80년도에 81년, 85년도에 당시에 지금의 이제 문제가 되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이 유럽 공동체에 가입하게 됩니다. 네. 당시 이제 군부 독재 이후에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공동체 회원국들이 가입을 해주다고 하지만 당시 영국 같은 경우는 가입해주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경제적으로. 네네. 그때부터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들의 가입을 허용했고 그 다음에 냉전 이후에 95년도에 스웨덴이랑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이 핀란드 국가가 중립국의 지위를 버림으로써 유럽연합에 유럽 공동체가 아닌 유럽연합의 첫 번째 가입국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동유럽 국가들 10개 국가들 사이프러스, 키프로스까지 합해서 10개 국가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오늘날의 유럽연합이 서유 지역에서 동구 지역으로 확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최근에 2013년에 크로에시아의 가입을 통해서 현재는 28개 국가를 이룬 아주 거대한 전 유럽적 지역기구가 됐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물론 자국 법률에 이제 적용을 받지만 네. 당연히 유럽연합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럽 차원의 그런 정책, 사회적인, 정치적인 뭐 이런 경제적인 정책에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네. 이제 그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유로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저는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했던 것이 유럽연합 회원국이면 모두 유로화를 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뭐 영국이나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 회원국이지만 또 유로화를 쓰지 않고 있고 그렇게 화폐를 쓰는 것이나 또 최근에는 이 안보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강해지지만 그 정보기관을 만들자 라는 논의도 있고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크고 작은 어떤 의견의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해가는 기관이 이제 유럽 의회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이게 구성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유럽연합의 대부분 기구는 유럽의 수도인 브뤼셀에 있습니다. 네. 의회만 스트라스부르크에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프랑스가 의회만은 벨기에에 줄 수 없다. 프랑스의 이 어떤 이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트라스부르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1985년 이후에 너무 떨어져서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의원들이 힘들다고 브뤼셀에 또 사무소를 둬서 요즘에는 왔다 갔다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집행위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법률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만들 때는 탄산소를 넣지 마라. 아니면은 배출가스는 어느 정도 내지 마라는 흡입권을 내면은 유럽의회랑 그리고 강요이사회가 공동 결정을 통해서 그 법률을 받아들일지 않을지 또는 수정을 요구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공동 의사결정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서 감독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논의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역할에 대한 감독권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탄핵 소추권을 발동해서 이 행정부를 바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유일하게 직선으로 선출되는 유럽의회 선거 2014년에 있었어요. 이 선거가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고 또 의원들이 구성이 되는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랬습니다. 그 유럽 의회 선거 과정을 보니까 참 유럽의 각국의 정치 지망생들은 좋겠다. 왜냐하면 기회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나라에도 의회가 있고 여러 가지 지방자치 이제 그런 게 네. 있는데 또 정치의 뜻을 품고 있다면 아예 또 큰 무대인 유럽 중앙 무대에 진출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테고 아무튼 기회가 또 하나 늘어났는데 유럽 의회에 속한 나라의 국민이면은 18세 이상이면은 다 이제 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특히 오스트리아는 또 16세로 낮췄더라고요. 그런 이제 네. 국가의 어떤 특수성도 인정을 해주면서 직선으로 뽑는데 여기서는 유럽 의회라는 것이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 하나의 이제 연방제 국가의 형태가 되고 그 각각의 유럽의 국가들은 말하자면 이제 지방이 되는 거죠. 이 전체 연방 국가의 하나의 지방으로서 각각의 국가가 하나의 대선거구를 이룬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독일이라든가 영국 같이 연방제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지방자치에 좀 전통이 강한 나라들, 뭐 영국은 스코틀랜드, 웨일즈 이런 데의 그 지역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이제 그걸 지역구를 나눠서 투표를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각국별로 그 나라별로 출마를 하게 되면은 선거를 통해서 그 비례의 의석에 따라 가지고 의석을 배정을 받는데 여기도 진입 장벽은 있는 모양이에요. 5%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하면은 네. 의석수를 배정받지 못하는 이런 일도 있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뭐 어떤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의 선거제도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선거 방식이 유럽 전체를 하나로 묶으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유럽 의회가 지금 현재 직선제로 이렇게 선출되는 어떤 유일한 유럽 연합의 그 지도체니까 그것의 앞으로의 이제 추이 이런 걸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지난 2014년에 유럽 의회 선거의 8차 선거였는데 네. 그 궁금하네요. 진짜 그 참여율이 높나요? 참여율이 지난 8차 선거에서는 한 43% 정도 네. 됐습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선거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유럽 연합은 어떻게 보면은 이 로버트 슈망이나 이와 같은 이 정치가들이 모여가지고 이 회담을 통해서 결정한 것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민의의 반영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네. 이 같은 경우에 우리 정치학에서는 민주성의 결핍, democratic deficit이라고 합니다. surplus deficit처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보완할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선거를 통해서 네. 어떤 자기의 대표를 뽑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1979년에 직접 선거가 시작됐고 5년에 한 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실제로 50%는 넘지 않았지만 그 나름대로 계속해서 민주적 결핍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아닌가, 창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가지 최근에 와서 약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그전에는 이 유럽연합의 대부분 이 시민들이 유럽 통합에 대해 상당히 찬성적인 모습을 보였지만은 최근에 금융위기나 난민 문제 등을 통해서 극우당이나 극좌당의 등극이 있었다는 것이 주목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독립당이나 네. 프랑스의 국민전선이나 이 같은 상당히 극우적 색깔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의 이 극자 정치 정당들도 목소리를 내고 의석수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럽연합이 초가의 모습을 위한 것보다는 다시 민족주의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원래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가라는 것이 이번 선거의 또 다른 중요한 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극우파나 극좌파가 약진하는 그런 현상은 역시 좀 경제적인 상황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고 또 하나는 영국이 태생적으로 그렇습니다. 영국은 한 번도 자기가 유럽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왼쪽에는 유럽이 있고 오른쪽에는 미국이 있다고 생각했지 자신이 유럽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영국이 유로화도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브리티시 파운드에서 영국의 여왕의 얼굴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자부심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경제적 위기가 터지니까 영국의 어떤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민족주의 성향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이해하기가 쉽네요. 자, 그럼 사실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이 유럽연합 안에서도 정당이 나눠져 있나요? 적어도 7개국 이상의 25명
이상의 의원들이 모여야 그 정당 연합이 가능한 거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초국적적이고 그야말로 유럽적으로 활동하는 정당들이 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네요. 유럽연합 의회는 이 특징적으로 원래 생긴 이유가 유럽연합 전체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기 위해서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출신지가 어디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이제 큰 당이 유럽 국민당, 유럽 피플스 파티, 즉 유럽의 국민들 전체를 위한 중도파죠.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유럽이 어떻게 보면은 구조주의적, 사회주의적 어떤 이 학문적 전통이기 때문에 소셜리스트 앤 데모크라시, 우리 같으면 사회민주당, 약간 색깔이 이상해 보이지만은 그들은 전체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기치를 내걸고 같이 모여서 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이 두 정당이 가장 대표적인 정당이고요. 그 외에 뭐 그린 파티 등 여러 가지 정당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다른 또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1979년대 처음 유럽 의회가 나름대로의 이 권한을 가졌을 때는 큰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연합의 통합이 심화될수록 유럽의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산권에 있어서 사실 돈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국회의회에 있어서 예산권 결정하는 데서 유럽의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전에는 농업기금이 가장 중요한 예산의 부분이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지역을 어떻게 균등하게 발전시키는가에 초점을 둔 지역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지역기금의 배분과 결정에 있어서 유럽의회 목소리가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제에 관해서 이 각 정당들의 나름대로 이합집산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의 특징입니다. 최근에 그 다양하게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또 시험대에 올라 있기도 하고 뭐 위기를 맞고 있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뭐 테러도 그렇고 난민 문제도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건지. 파리 테러 전까지만 해도 난민 한 12만 명 정도를 분산 수용하기로 했거든요. 유럽연합에서. 그런데 뭐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 할당 정책이 과연 작용할지 또 독일마저도 이제 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사실은 더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근본적인 문제를 또 따져보자면은 뭐 스페인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다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또 실업 문제 전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유럽연합의 입장은 또 정책은 어떤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유럽연합을 제가 모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적 어떤 틀 속에서 얘기한다면은 난민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국가도 난민을 받아들여서 그들한테 세금을 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유럽은 처음부터 상당히 규범적, 보다 높은 이상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에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당장 이제 테러리스트 문제 때문에 난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논란이 있지만은 결국에서는 난민을 받아들이고 이거 왜냐하면 인권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인권을 함양하는 것이 유럽연합의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것이 정치 이방가들의 논리고요. 두 번째 이제 경제적 위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 위기, 소위 말해서 그리스가 탈퇴할 것인가, 그러면서 영국도 탈퇴할 것인가. 물론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호사가들이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신문 기사거리가 되니까요. 그렇지만 사실 유럽은 이 통합사를 봤을 때 그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더욱더 큰 베팅을 했습니다. 더욱더 큰 베팅을 해서 그것을 위기를 극복하고 그것이 정치적 어떤 원동력이 됐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1970년대 신경제 질서 체제의 선언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안정했습니다. 변동 환율제를 쓰고 그럼으로 인해서 당시 유럽 공동체도 고정 환율제가 붕괴되고 스네이크 시스템이 붕괴되는 논란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로화 도입이라는 더 강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의 위기도 더 큰 정치적 실험을 함으로써 극복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끔찍한 파리 테러가 사실 각 나라의 이제 정보 공유의 문제로 비롯됐다 그래서 뭐 안보기관 창설 문제까지 논의가 되잖아요. 이 경제적 분야나 사회나 어떤 이 민간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을 혹자든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적 거인, 정치적 난장이, 군사안보적 무지렁이, 그 영어로 웜이라 그러는데 그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도 미국이 위주한 나토에 의지하고 그런 정부 분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분야에서는 보다 좀 더 진전을 이루어야 될 분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유럽연합의 또 선거, 또 정당 제도를 통해서 유럽연합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살펴봤는데 유럽연합이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어떤 남긴 의미, 발자취 이런 걸 좀 살펴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2648년 국가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네. 그 웨스트팔리안 평화조약을 통해서 완전 혁신적인 정치 체제였죠. 왕권을 탈피한. 그런데 그렇게 한 300~400년 살아보니까 이 국가가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는 이 체제가 된 거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반향으로 생긴 것이 유럽연합과 같은 새로운 정치 체제의 실험입니다. 실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착오와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보다 안전하고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 체제의 탄생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국가라는 개념을 넘어서 정말 정치, 경제, 사회, 공동체를 형성해온 유럽연합이 지금의 위기,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가고 또 새로운 해법을 찾아갈지 주목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세계사 산책 민주주의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